가축위생 방역지원본부 탐구시간. 알고 계셨어요? 가축질병을 막아내서 가축들이 활짝 웃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식탁에 웃음꽃이 활짝 피게 하는 곳이 있다는 사실. 바로 대한민국 축산업을 책임지는 가축위생 방역지원본부입니다. 가축위생 방역지원본부는 1개의 본부와 본부 소속의 9개의 도본부를 두고 41개의 사무소와 3개의 검역사무소를 구성하여 약 1,300명에 가까운 임직원들이 대한민국 구석구석 빈틈없이 축산업의 청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럼 가축위생 방역지원본부의 주요 사업을 알아볼까요? 가축방역 사업, 농가소득은 업, 질병은 다음. 가축방역 사업은 바로 소, 닭, 돼지, 오리 같은 가축들의 질병을 조기에 검색하고 방역 실태 점검, 전화 예찰 등을 통하여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주요 질병 시료 채취 및 가축 방역사가 농가에 방문하여 농장 방역 실태 점검과 함께 가축 질병 근절을 위한 홍보,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악성 가축 전염병 발생 시에는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질병 신고에서 판정 기간까지 현장에 출동하여 통제와 기초 역학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전국 예찰센터에서 정기적인 전화 예찰도 실시하여 방역 조치를 실시하는 등 입체적인 대응도 해나갑니다. 축산물 위생. 사육, 도축, 가공 등으로 구분되는 육류가 소비자에게 소비되는 과정, 특히 가축이 육류가 되는 최초 단계인 도축 과정은 위생관리가 매우 중요하기에 도축 검사원을 통해 내장, 지육 및 각종 림프절의 이상 등을 검사하여 부적정한 육류가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안전하게 차단해주죠. 수입 식용 축산물 검역 검사. 해외 여러 나라의 축산물들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안전을 책임지는 검사. 수입 식용 축산물에 대한 관리 수의사의 검역, 검사 기능 강화로 해외 가축 전염병 및 인수 공통 전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고 위해 축산물을 사전 차단하게 됩니다. 축산농가 교육 홍보. 함께 높여가는 축산업 지식. 가축방역 위생관리업 교육을 실시하여 소독 및 방제 활동의 전문성이 대폭 향상시키고 양축농가 순회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농가 자율방역 의식을 고취시켜가고 있답니다. 농장정보 현행화. 이젠 관리 대응도 스마트하게. 축산농장 DB를 체계적으로 소집 관리하여 가축 전염병의 사전 예방 및 확산 방지 등 악성 가축 전염병의 유기적인 대응 체계 구축의 기반 정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예찰과 전문적인 위생 관리로 축산물의 안정성을 책임지는 K 가축 방역의 모든 것. 가축 위생 방역 지원본부로 인해 오늘도 대한민국 가축과 국민들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축 전염병 예방법의 이해에 대한 교육을 맡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박경일 사무관입니다. 20년도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입니다. 먼저 모법 개정 사항입니다. 20년도 2월 4일 날 공포가 됐고요. 3개월 이후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3개월 이후면 5월 5일 이후부터입니다. ASF 발생 지역 살처분 농가의 신속한 입식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중점 방역관리지구 내 농가가 울타리, 전실 등 방역시설을 구비해야 하는 의무기한을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기한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전에는 1년 안에만 됐지만 이제 농식품부 장관이 1년 안에 3개월이면 3개월, 5개월이면 5개월 이렇게 정하는 기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폐업 농가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가축 사육 제한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는 보상금을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다음 농식품부 장관의 긴급 조치가 있습니다. 농식품부 장관이 지자체장에게
사육 제한을 명령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다음 역학조사관 지정제도 도입입니다.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및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소속 공무원, 수의사, 의료인 등을 미리 사전에 역학조사관으로 지정해서 운영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농가 방역점검 강화. 지자체장이 매년 1회 이상 1년에 무조건 지자체장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가의 소독설비, 방역시설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점검했는데 여러분 농장에 갔는데 여러분 농장에 울타리가 없어요. 출입문에 소독시설이 없어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갖춰야 될 시설이 없으시다. 그 자체만으로서 과태료를 받으실 수 있고 그것이 또 훼손됐다. 그래서 그 상태가 지적되는 순간 과태료를 처분을 받으실 수 있고 또 정비 보수 명령을 내렸는데 그때까지 또 명령을 준수하지 않으시면 기간을 정해서 이제 해주겠죠. 그때도 이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아주 유념을 하셔서 상시에 자기의 시설에 대해서 잘 점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시 사육 농가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근거 마련이다. 요거는 이제 그 양돈 농가분들이 많이 이제 우려를 하시는 부분들인데 특정 매개체, 야생 멧돼지, 야생 조류에서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가축과 직접 접촉 또는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에 사육 농가의 예방적 살처분이 가능하도록 됐다. 그래서 양돈 농가분들이 많이 그 반발을 하셨지만은 저희가 이런 경우는 아주 직접 접촉이 역학조사가 있거나 아니면 지방가축방역심의에서 정확하게 역학조사를 한 후에 아주 한정적으로 하도록 저희가 한돈협회 등과 협의를 해서 규정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야생 멧돼지가 없도록 돼지 농가 같은 경우는 울타리도 잘 치시고 개들이 못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농가 스스로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도태명령제도 이행 시 생계안정자금 지원인데요. 이거는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태명령 권한을 부여했고 이행 농가에겐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이 얘기인데 도태명령제도가 이번에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그전에는 도태권고만 있었는데 도태명령은 뭐냐면 여러분은 이제 방역대에 이제 좀 밖에 있는데 뭐 야생 멧돼지가 발생한다든가 야생 조류가 AI가 많이 발생했다든가 이랬을 때에 도축장으로 여러분의 돼지, 여러분의 닭, 오리, 소 뭐 이런 거를 출하를 하면서 이제 살처분을 하게 된 거죠. 하나의 살처분의 방식이죠. 근데 도태 명령이라는 게 뭡니까? 정부가 여러분한테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정부가 여러분에게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보상금도 줘야 되고 그 기간 동안 살처분해서 여러분이 업을 해서 이득이 발생하지 않는 그 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생계를 지원해 드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폐업 지원금의 지원인데 요거는 아까 이제 폐업 그 보상금이었지 않습니까? 이 폐업 지원금은 뭐냐면 지원과 보상의 좀 개념이 다른데 보상은 국가가 명령을 해서 여러분이 어쩔 수 없는 축산업을 하기 때문에 감내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게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상금을 주는 거고 요 지원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한해서 여러분이 접경지역이란다 이런 데서 이제 강화된 방역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경영비용이 너무 올라간다거나 이랬을 때에 여기서 못하겠다 다른 데로 가야겠다 이렇게 했을 때 아니면 다른 업을 해야겠다 했을 땐 저희가 폐업 지원금을 드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그 기재부 등과 아주 그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지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상을 주는 것도 근거를 마련하기가 어려운데 지원해 주는 거는 굉장히 좀 난항이 있었다. 그래도 저희가 2년 정도의 여러분들의 순이익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노력이 상당히 들어갔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행령 개정 사항인데 요거는 이제 그 19년 8월 27일 날 이제 그 가축 입식 사전 신고제 도입에 따른 이제 과태료 처분입니다. 그래서 사전 입식 신고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가 안 했을 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이게 1회 때부터 벌써 500만 원입니다. 보통 이제 농가들은 뭐 50, 100, 뭐 150 많으면 200 정도였는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1천만 원 이하, 법에서 1천만 원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는 처음부터 1천만 원, 1천만 원, 1천만 원을 부과하든가 아니면 1회 때는 50%, 2회 때는 75%, 나머지는 100%를 부과하라는 게 법 제처의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여러분들 농장에서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유념을 하시고 방역 시설과 기준들을 잘 준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사항과 방법 등 절차를 저희가 세부적으로 마련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50제곱미터 초과된 허가
닭오리 농가에 대해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용량 선별 포장업자의 이제 소독설 및 방역시설 설치 기준 마련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식용 계란을 이제 수집하고 품질들을 이제 조사하고 이제 또 유통시키는 이제 식용량 선별 포장업자가 있는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서 이제 업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소독설비 및 방역설치 기준은 저희 법에서도 따로 이렇게 마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출입기록부와 소독시설시 기록부도 마련을 하고 준비를 하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하나 재밌는 게 있는데 농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식용량 선별 포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차단 방역으로 그 건물 출입구를 사육시설 출입구와 서로 분리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농장 안에 산란계 농장 안에는 그 계란이 이렇게 나오면 컨베이어 벨트로 해가지고 계란을 이제 선별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선별 포장하는 것 자체를 업을 하나를 더 한 거죠. 그러니까 축산업 안에 식용량 선별 포장업이 하나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방역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농가가 있고 식용량 선별 포장업을 자기 것만 왔다 갔다 하면 모르는데 다른 농장을 거친 차량들이 와서 이걸 집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굉장히 방역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입구를, 양쪽의 출입구는 서로 달리 서로 분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년 5월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5월 5일부터 시행이 되었고요. 폐업 지원금 관련 사항입니다. 지급 대상은 돼지 사육업을 하시는 분들로 한정이 되어 있고요. 지급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역시설 설치로 비용이 증가돼서 경영이 악화된다. 축산업을 내가 못하겠다. 그런 분. 그다음 인근 지역의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 매개체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위험이 높아서 축산업을 계속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곤란해서 여러분이 판단하셔서 하시면 저희가 그게 인정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2년치의 폐업 지원금을 준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급 기준은 이제 축사를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용도를 변경하셔야겠죠. 그리고 철거, 완전히 없애거나 폐기, 완전히 없애셨을 때는 이분이 이제 정말 폐업을 하려는 거구나 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산출 지원금은 연간 출하 마리수에 연간 마리당 순수익의 2년치를 저희가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걸로 저희가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난항이 있었습니다만은 적게 준다고 하는 걸 저희가 협치를 해서 그나마 그래도 2년으로 했다. 그래서 신청 및 이제 지급 기간은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시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 대상이다 판단을 하게 되면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1년 안에 저희가 지급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폐업지원금 지급 제 기준은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의 지급 대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거나 축사를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근데 요거 1년 이상 기간인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살처분해서 없었다 1년 이상 동안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인정하도록 지자체에 저희가 답변을 해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요거와 상관없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축산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물 등의 건축, 도로 개설 및 그 밖의 시설물 설치 등의 절차를 진행하거나 축사를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 그다음에 그 밖에 이제 다른 건축법이라든가 다른 수용 관련해서 법에 따라서 이제 그 보상이 확정된 경우는 이중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폐업 보상 관련 사항인데 중점 방역 관리 지구에서 사육주행 명령으로 폐업 등 손실 입은 경우는 이제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손실평가액의 전액을 보상한다. 전액을 보상한다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전액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 1억의 손해를 봤는데 저희가 감액을 해서 주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다. 헌법상에 이제 정당한 사실 보상은 아니지만 저희가 정당한 보상에 준해서 큰 여러분들이 하자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 그다음에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 협의회는 뭐냐면 이게 이제 시군구에서 여러분들의 이제 그 피해를 살처분을 해서 피해를 입으신 거를 시군구에서 평가단을 조사하는데 이게 내가 좀 불만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시도로 올려가지고 시도에서 그 영업 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다시 한번 평가를 해서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주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업 손실의 범위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 벌어드는 수익에 대한 영업 손실은 아니고요. 우리 규정상에 있는 그런 손실들입니다. 폐업 등으로 가축 시설을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비용,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 또는 사산 또는 유산된 가축의 태아된 검사 등의 실시 당시 평가액, 살처분한 가축의 살처분 당시 평가액, 그다음에 소각 매물 또는 화학적 처리한 물건의 소각 매물 또는 화학적 처리 당시
평가에 이동 제한으로 활용하지 못한 인력 비용, 사용 정지 또는 사용 제한 명령으로 도출장을 원래 목적으로 사용을 못하게 되므로 발생하는 비용. 그러니까 저희 법에 근거한 것만 저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러분들이 그 수익이 전혀 못 났다 그런 부분들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관련 절차입니다. 신청인이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접수해서 정말 피해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협의 개최 요구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30일 이내에 통보를 합니다. 근데 신청자 협의회가 이제 피해 보상에 대해서 신청자와 사전에 협의하는 경우는 협의회에 개최 요청을 받는 건 30일 이내에는 하도록 저희가 기간까지 저희가 마련을 해놨습니다. 예, 요 도태명령을 이행한 농가에 생계한 자금 지원하는 근거를 하위 규정에도 저희가 다시 마련을 했고요. 그다음에 매몰지 관련 사업에 정부 예산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요거는 사업으로 저희가 국비를 100분의 40을 국가가 지원하는 하고 나머지 100분의 60은 지자체가 지원하는데 사업으로 운영하던 거를 저희가 법적 근거를 강화해서 마련을 한 겁니다. 반드시 줄 수 있도록. 그다음에 가축점병 시행 규칙입니다. 이 특정 매개체가 그 전에는 고병선 조류 인플루엔자 AIAvian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철새들에 대해서 특정 매개체로 인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옮기는 것들 야생 멧돼지하고 물렁찐득이가 있습니다. 요거를 추가를 했습니다. 야생 멧돼지는 법에다 추가했고 물렁찐득이는 시행 규칙에다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매개체는 세 개가 됩니다. 야생 철새, 야생 멧돼지, 그다음에 물렁찐득이. 그다음에 역학조사관 제도는 가축질병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거는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학조사관들은 아까 법에서 넣고 시행규칙에서는 검역본부장한테는 몇 명을 둬야 되고 20명을 둬야 되고 시도지사는 그리고 시도동물위생 시험소장은 2명 이상을 두도록 해서 미리 명수까지 이렇게 저희가 정해놨습니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교육훈련도 실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교육이 120시간 이상, 실무교육이 144시간 이상, 보수교육 연휴회 이상, 연간 16시간 이상씩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역학조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그 전문가들을 더욱더 양성해서 저희가 빨리 발생 시에는 그 원인을 찾아내서 초동박익이 아주 강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살처분 기준인데요. 아까 그 야생 멧돼지에서 나왔을 때 이제 살처분을 하는 경우가 어떤 거냐? 역학조사 결과 가축 전염병 특정 매개체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는데 야생 멧돼지에서 고병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는데 야생 철새와 그 가축 직접 접촉했거나 얘가 이제 나왔거나 그런 것들이 뭐 CCTV로 찍혔다거나 누가 봤다거나 그리고 또는 접촉할 때 의심이 아주 되는 경우 뭐 야생 멧돼지 분변이 널려 있거나 야생 철새 분변이 널려 있거나 뭐 사체들이 뭐 주변에 널려 있거나 그럴 때는 여러분의 집에 있는 돼지라든가 다고리를 살처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특정 지역에서 가축장병 특정 매개체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집중적으로 발생. 이건 아프리카 돼지열병만 해당이 됩니다. 특정 지역 발생하는 지역이 현재 있지요. 지금 강원도에서 이제 경기도 야생 멧돼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 이제 야생 멧돼지 너무 발생한다. 근데 주변에 농가가 너무 몰려 있다. 그러면 지방가축방역이 심해서 이걸 어떻게 하지? 중대한 결정을 이제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지방가축방역 심의에서 전문가들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태명령 가축 전염병의 발생 확산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들을 도축장으로 출하해서 없애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검사 결과 양성이 판정되지는 않았지만 중앙 또는 지방가축방심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만 이제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혈청학적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지 않은 가축이지만 이게 좀 위험도가 있을 때는 살처분은 하지 않고 도축장으로 출하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태명령 제도가 도입이 됐다. 농가 방역 책임 강화를 해서 과태료 기준을 저희가 신설하고 강화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고장난 소독 방역 시설이 방치돼도 이제 처분이 어렵지만 개정하는 방치가 확인되면 1회부터 500만 원을 좀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회 위반이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500, 300, 300, 그 다음에 500, 300, 500 이렇게
과태료가 굉장히 지금 상향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거는 고장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방치했을 때, 그 다음에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정비 보수 명령을 불이행했을 때, 그 다음에 농가의 방역관리 책임자가 방역교육을 미수했을 때, 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농가가 방역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축산계열화 사업자의 농가교육을 허위 신고했을 때, 다거리 입시 사전 신고를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가 상향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20년 10월 시행규칙 개정 내용입니다. ASF 관련 중점방역관리 지정 기준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뭐냐면 ASF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ASF가 최근 5년간 1회 이상 발생한 지역 또는 야생 멧돼지 등 가축전병 특정 매개체 또는 물토양 등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 그거는 지역에서 그렇지만 중앙가축방역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강화된 방역시설을 이제 중점방역관리지구에 있는 사람분들은 갖춰야 된다. 어떤 대상이냐? 돼지 사육업, 종돈업, 정액 등 처리업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8개의 강화된 방역시설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물품 반입시설, 방조방충망, 축산 관련 폐기 관리시설 등을 갖춰야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1.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을 갖추셔야 되고 2. 내부 울타리를 갖추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그 외부 울타리와 내부 울타리입니다. 외부 울타리 안으로 차량이 들어간다 그러면 내부 울타리를 갖춰야 됩니다. 차량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내부 울타리는 필요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실, 돼지도 이제 닭과 마찬가지로 전실을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방역실, 입출하대, 방조망, 방충망, 물품 반입시설,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 시설들을 갖춰야 된다. 그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입출에 대한 세부 규정들이 있습니다. 외부 울타리를 보면 높이가 지상 1.5m 이상, 지면 아래로 50cm, 콘크리트 등으로 이제 매립을 해야 된다. 내부 울타리는 이제 사육시설과 1.2m를 좀 격리해서 사람과 접촉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입출하대 같은 경우는 외부 울타리 또는 내부 울타리 연결해서 설치해야 된다. 끊어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틈이 생기니까요. 그다음에 방역실, 작업자의 환복 소독, 신발 소독이 가능하도록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전실도 설치해야 되는데 여기 중요한 게 출입 시 반드시 장화를 갈아 신도록 높이 60cm 이상의 차단벽 또는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60cm 이상의 발판 등을 전실 내부에 설치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파리 모기 등을 막고 새를 막을 수 있는 방조방충망, 그다음에 축산물, 가축의 폐사체, 채반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축산물 폐기물 보관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예, 21년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4월 13일 날 공포됐고 10월 14일 날 이제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구제형 예방조사 명령 등 가축의 소유자 등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명령의 내용 위임 근거를 마련했다 이 얘기인데요. 지금 요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구제역 과태료 소송이라고 있습니다. 구제역 백신. 핵심은 이겁니다. 그 예방접종을 하라는 명령만 했지 국가가 어느 정도 항체 형성률이 올라갈 때까지 그렇게 정확하게 명령을 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규정들을 좀 보완을 해서 시행 규칙해서 고시했던 거를 법에다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방주사를 놓을 때는 항체 형성률이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도록 명령을 하고 그걸 또 가축의 소유자는 준수를 해야 된다. 이런 거가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소송들에서 많이 승소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구제역 백신을 잘 접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소수분들 때문에 이렇게 규정이 강화됐지만 잘 지키시는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축산법상 허가 대상 이하인데 이거 등록 대상인데 50제곱미터 미만인데 질병이 발생한 마지막에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이런 분들 때문에 있어요. 속이 뭐 한두 마리, 10마리, 몇 마리 키우는 분들, 가든형 식당이라든가. 그래서 그분들한테 울타리, 분무형 소독 장비, 신발 소독조, 방조망 설비 이 4가지 정도는 평상시에 갖추고 계시라. 이런 근거를 법에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이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하시는 분들은 잘 준수를 해주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이제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가 높은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이라고 있습니다. 10월에서 다음 해 이제 3월까지인데 혈세 도래지에 대해서 이제 그 차량이 들어가거나 사람이 들어가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소독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인데 이 우려가 높은 시기는 뭐냐면 지금은 발생하면 이동 통제는 무조건 할 수 있지만 발생이 우려된다. 동절기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미리 예방 차원에서 이동 제한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을 했다. 아까는 그 생계 안정 자금을 저희가 도태 명령한 사람들을 마련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도축장으로 출하하다 보니까 도축장에서 이제 출하한 그거 가축에 대한 가격을 받아서 보상금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나머지 이제 그 뭐 모돈이라든가 자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정상적인 값을 못 받으니까 그건 살처분 보상금에 준한 보상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보상금 근거를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이건 법을 마련했기 때문에 기재부도 다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 지급을 한다. 그러면 도태 명령을 이행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상금도 드리고 6개월 동안 뭐 업을 못했다 그러면 생계 안정자금도 드린다. 이 두 가지가 지급이 이제 다 될 수 있다. 축산업을 한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질병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국가에서 뭐 살처분이라든가 도태명령이라든가 이동 제한이라든가 여러분들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국가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땐 보상을 해드리고 생계도 지원해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치들이 있을 때 같이 이해하시고 또 여러 전체적인 축산업을 살리는데 내가 동참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주요 사항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가 스스로가 법에 적합한 소독 및 방역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좀 방역 시설들을 기준에 따라서 한번 점검을 스스로 해보시고요. 그리고 훼손 파손돼서 작동이 불가능한 시설은 바로 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돼지회 같은 경우 중점 방역과 이제 강화된 방역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준수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축 전염병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가축 방역과 개인 위생 관리,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돼지 유행성 설사의 예방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양돈 관련 방역 교육을 맡은 한별팜텍 김동욱 수의사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PED 하면은 농장에서 한 번쯤은 겪어보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텐데요. PED가 농장에 감염이 됐을 때 우리 농장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비상계획 절차에 대한 수립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을 보면 PED가 지금 발생이 된 상황이고요. 포유자돈이 아니고 모돈에서 먼저 설사가 발생이 돼서 PED가 발생이 됐다는 것을 인지했던 그런 상황의 자료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장의 사례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농장에 지금 보시는 이 PED를 진단할 수 있는 간이 키트가 혹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한 상자만 구비를 하고 준비를 해두셨다가 유통기한이 지나면 다시 폐기를 하고 또 맞춰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놓는 이제 그런 어떤 비상용으로 한 상자 정도는 농장에서 준비를 해두는 게 여러모로 좋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한 달에 한 20군데에서 한 25군데 정도 농장을 이제 방문을 하면서 컨설팅을 하는데 작년에 PED가 걸렸던 농장은 딱 요 농장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농장인데 이 사례가 또 이제 일반적인 PED하고는 좀 많이 다르게 이제 진행이 됐고 잘 이제 막아냈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임신사가 이제 한 4동 정도 있는데 거기서 임신 2동에서 이제 최초로 모돈한테 이제 설사가 난다는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뭐 모돈의 설사야 사실은 PED 말고도 많은 이제 뭐 질병에서 모돈 설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모돈도 마찬가지로 바람을 맞거나 하면은 이 배아리성 설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모돈 설사니까 조금 좀 지켜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날 이제 또 옆동에서도 이제 설사가 시작이 됐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병에 감염이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농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 농장을 보시면 굉장히 좀 커요. 그래서 모돈이 한 900개 정도 되는 규모의 농장인데 그래서 맨 위에 보면은 이제 완전 격리 봉쇄를 실시했다는 저 지역이 바로 이제 분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농장은 일반적으로 PED가 걸렸을 때 저희들은 분만사에서 포유자돈이 설사가 시작이 되면서 이게 PED라는 거를 인지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 농장은 임신사에서 모돈이 먼저 설사를 하면서 이 농장에 PED가 발생이 됐다는 걸 인지를 했습니다.
가장 PED가 발생이 됐을 때 피해가 크고 폐사율이 높은 구간이 바로 분만사의 포유자돈이기 때문에 최대한 분만사로 이 PED 바이러스가 넘어가는 거를 막아보자라는 생각에서 일단은 분만사를 갖다가 이제 봉쇄를 했습니다. 근데 봉쇄라는 게 다른 건 아니고 분만사를 관리하는 인원이 다른 논사로 출입하는 거를 막고요. 그 다음에 다행히 이제 저 분만사 옆에 외국인 숙소가 이제 작은 게 있었어요. 분만사 담당하는 직원만 이제 분만사 옆에 있는 숙소에서 분만사를 왔다 갔다 하게 하고 다른 파트의 이제 직원들하고는 이제 일체 접촉을 못 하게끔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저 화면에 보면은 둘러친 부분이 있는데 거기 중간에 이제 까맣게 된 가운데 라인을 빼면 사실은 이제 임신사하고 이제 교배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지금 설사가 제일 심하게 발생이 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저 부분을 관리하는 분들은 또 나머지 자돈 육성 비육을 관리하는 분들과 이동 동선이 겹치지 않게끔 저희가 동선을 따로 별도로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농장의 관리 인원들이 상호 교차하지 못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농장을 이제 이동하는 돼지들이 또 이제 가장 이제 위험한 부분인데 그 돼지들의 이제 그 이동을 통제하는 부분은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ED가 확진이 되고 나서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거는 일단은 인공감염을 시키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인공감염에 의해서 형성된 면역을 얼마나 길게 유지를 시키면서 모돈들이 항체를 포유자돈들한테 전달하게 할 건가를 이제 농장에서 고민을 하는 게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인데 이 농장 같은 경우에는 포유자돈은 아직 감염이 안 됐기 때문에 모돈에서 나온 그 바이러스 시료를 가지고 인공감염 소스를 만들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모돈의 분변을 갖다가 저희가 다 모았어요. 설사를 하고 있는 모돈들의 분변을 모아서 그거를 이제 양동이에다가 담고 거기다가 이제 멸균우유를 섞어가지고 이제 양을 좀 많이 늘린 다음에 식빵을 찍어서 농장에서 설사를 아직 하지 않은 모든 임신사에 있는 모돈들에게 다 먹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분만사는 저희가 절대로 안 건드렸어요. 왜냐하면 분만사에서는 터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공감염 실시를 통해서 임신사, 종부사에 있는 모든 모돈 후보돈들이 설사, 구토 혹은 식불 증상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PED에 감염이 됐다라는 걸 확인을 한 이후에 이제 인공감염을 일단 이제 중지를 했습니다. 설사가 이제 멎을 때까지 개체별로 사료를 잠그고 사료 급여를 중지를 했고요. 절식을 시킨 거죠. 그다음에 그 절식을 시킨 이후에 다시 이제 모돈들이 설사가 멎고 회복이 되면은 사료량을 증량을 했고요. 사료를 다시 급여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PEDX 사독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독 백신 접종의 이유가 감염이 되고 나서 생성된 그러니까 자연적인 감염에 의해서 생성된 면역을 조금 더 길게 빨리 이제 포유자분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저 PEDX라는 사독 백신을 이제 접종을 했던 거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농장에서 했던 부분은 그 새로 입고되는 사료, 이제 기존에 이제 뻘크에 들어있는 사료를 또 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제 새로 들어오는 사료에는 저 구연산을 저희가 톤당 3kg로 계속해서 투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구연산을 투약하는 이유는 원래는 위액이 굉장히 강한 산성인데 사료나 어떤 다른 음식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산도가 낮아지면서 바이러스를 죽이기 어려운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 안에 산도가 좀 강하게 유지가 되게끔 저희가 좀 보조를 해서 위 안으로 혹시라도 또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 바이러스를 사멸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사료에다가 구연산을 투약을 했고요. 입의 구강의 침을 통해서도 바이러스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침을 통해서 나오는 바이러스를 컨트롤하기 위한 어떤 방법, 모돈들이 먹는 물통, 그러니까 전사마다 달려있는 그 물탱크 안에 음수용 소독제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씩 이제 톤당 투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신사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거를 최대한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막기 위해서 그 임신사 내부를 이제 매일 소독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혹시라도 이제 그 돼지들이 마시는 물 아니면 돼지들이 이제 배설하는 분뇨가 이제 돈사 밖으로 살짝씩 이제 노출이 될 수도 있는데 돈사 밖으로 이제 나가는 거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그런 관리도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임신사만 발생을 했고 다른 돈사에는 아직 발생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돈사 간의 차단 방역을 하는 게 어쨌든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만사 영역은 다른 돈사로부터 완전하게 이제 격리를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돈사, 임신사 같은 경우에는 상호 간의 뭐 인원뿐만 아니라 모든 물품도 이제 교차 사용하는 거를 일단은 안정이 될 때까지 금지를 하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실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분만사는 잘 지켜지고 있었는데 자돈사 쪽으로는 설사가 넘어갔어요. 근데 아까 그 처음에 그 지도를 잘 보시면 자돈사 일부분이 사실은 임신사 영역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이에 있는 자돈사 부분은 사실은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해도
감염이 결국엔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돈사도 결국에는 이제 설사가 발생이 되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근데 이제 PED가 태어난 지 일주일 이상 된 개체들 같은 경우에는 설사를 하지만 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에 그 모돈사에서 저희가 임신사에 모돈들을 인공 감염을 시켰을 때 사료를 절식을 했다라고 그랬죠. 자꾸 이제 뭔가가 이 장 안으로 들어가면은 설사가 계속 이제 심해지거든요. 어느 정도 설사가 안정이 될 때까지는 사료를 급여를 중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설사가 발생이 되면 원래 얘네들이 먹어야 될 사료보다 조금 더 스펙이라고 얘기하는 그 스펙이 낮은 사료들을 급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너무 이제 그 어린 아기들이 먹는 이제 그 고단백에 아니면 우유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사료를 계속해서 급여를 하면 이 장 안에 삼투압이 높아져가지고 계속해서 설사를 심하게 만드는 역할만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한 단계 더 거친 사료를 급여하게끔 해서 설사를 최대한 빨리 이제 먹게끔 하는 거를 자돈사에서 이제 실시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물탱크에는 이제 그 저희도 설사하면은 의사 선생님이 포카리 스웨트 같은 건 먹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너무 이제 물이 많이 빠져나가서 탈수가 되면 전해질에 불균형이 생겨가지고 몸에 이제 치명적인 어떤 결함이 이제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PED로 인해 가지고 설사를 심하게 해서 탈수가 발생이 되게 되면 마찬가지로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발생된 자돈사의 물탱크에다가 저기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 같은 이 가루로 된 포카리 스웨트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구해서 물탱크에다가 타줘서 감염된 자돈들의 전해질을 좀 보충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보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돈사의 설사는 길게 가지 않고 한 일주일 이내에서 다 이제 컨트롤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분만사로 돼지들이 올라가서도 안 됐고, 또 분만사에 있는 돼지들이 다른 돈사로 내려오는 것도 사실은 막았어야 됐어요. 당장 이제 이 임신사에서 인공감염까지 시켜놓은 모돈들을 아직 깨끗한 상태에 있는 분만사로 올려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어차피 얘네들이 분만사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3주치는 다 이제 그 설사로 인해 가지고 폐사가 될 거기 때문에 2주치는 저희가 강제로 유산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농장이 다행히 임신사 한켠에 아주 옛날에 분만사로 쓰던 공간이 하나가 있었어요. 세 번째 주에 이제 분만할 모돈들은 사실은 그쪽으로 일단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을 시킨 모돈들이 만약에 설사를 안 한다면 우리가 했던 인공감염이 성공적으로 모돈들의 면역을 유도를 시킨 거고, 그 다음에 면역을 이제 획득한 모돈들이 초유나 아니면 젖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돈들한테 항체를 전달해서 이제 설사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거기다가 돼지를 옮겼는데, 다행히 그 3주치 그룹에선 설사가 한 복도 발생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두고 저희가 이제 우리 농장에서 응급하게 실시했던 인공감염은 성공적으로 끝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이제 저쪽에서 분만사에서 이유가 이루어지고 이쪽에서 이제 분만을 할 모돈들이 분만사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정상적인 과정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 전후에서 저희가 이제 했던 게 돈사와 돈사를 이동할 때도 장화와 의복을 교체하게 했고요. 이 손소독제를 돈사마다 두고 돈사에 들어올 때 손소독을 하고 돈사를 나갈 때 손소독을 하게. 왜냐하면 돼지를 만지고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손에 묻은 바이러스를 혹시라도 이제 또 이제 다른 돈사로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실시하기로 했고요. 혹시라도 이제 만약에 그 저희가 이제 제3의 그 공간 예전에 썼던 그 분만사로 모돈들을 이동을 시키고 만약에 거기서 분만하는 모돈들이 낳은 자돈들이 혹시라도 설사를 하게 되면 그 복 전체는 무조건 도태를 하기로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그 분만하는 모돈들에서 이제 나온 새끼들 중에서는 설사를 한 자돈들은 이제 없었기 때문에 이제 고러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돈 백신 프로그램을 저희가 일시적으로 변경을 했는데, 그 아까 이제 인공감염을 다 시키고 나서 한 번씩 PEDX를 일괄적으로 PED 사독 백신을 딱 접종을 했다라고 했죠. 그렇게 한 번 형성된 면역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저희가 이제 사독 백신을 이제 한 번 더 활용을 하기로 한 거고요. 분만 2주 전 모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한 번씩 더 PED 사독 백신을 접종을 해서 분만사로 올려보내서 그 면역력이 떨어질 때쯤에 모돈들의 어떤 그 면역력을 다시 한 번 더 이제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항체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옆에 있던 임신사뿐만 아니라 원래 분만사로 처음 입식한 모돈들이 분만을 한 결과를 제가 또 가가지고 이제 살펴봤는데, 다행히 그때도 설사는 전혀 이제 발생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농장이 처음에 이제 임신사에서 발생됐던 PED를 잘 임신사 안에서 막아서 분만사로 설사가 이제 옮겨가는 거를 저희가 3주 정도 되는 시간 안에 차단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PED가 분만사에서 걸렸던 농장들도 대개 보면 인공감염을 하고
3주치 포유자돈들을 어찌어찌해서 다 날리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설사가 멎어요. 그러면 대부분 농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제 우리 농장 PED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절대로 끝난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인공감염을 통해 가지고 모돈의 면역력을 획득을 시켜서 항체를 자돈한테 전달을 하기 때문에 농장 안에 있는 바이러스에도 이 포유자돈들이 노출이 돼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지 절대로 바이러스가 빠져나간 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분변을 채취해서 PED 바이러스가 안 나와야 이 농장의 PED는 진짜 끝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사를 실시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농장 같은 경우에도 4월 초에 PED가 심하게 문제가 돼서 3주 고생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분만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보이면은 이 검사는 제가 5월 30일 날 맡겼으니까 최초 발생으로부터 거의 2달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2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막 이유를 한 자돈들은 전혀 설사를 하지 않고 깨끗하게 이유를 한 자돈들인데 걔네들의 된똥에서 실제로 저런 식으로 PED 항원이 양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농장에서 설사가 멎었다고 해서 PED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PED 바이러스가 연속해서 이제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됐을 때 비로소 이제 우리 농장은 PED가 끝났다라고 안심을 하셔도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은 PED가 어디를 통해서 농장으로 들어오는가를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제 이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한 농장에 이제 대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농장은 본장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한 30kg대 자돈이 이 비육장으로 이동을 해서 비육장에서 이제 출하대까지 있다가 이제 도축장으로 가는데 비육장을 관리하는 이제 직원이 비육장에 애들이 사료를 잘 안 먹는다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사료도 잘 안 먹는데 애들이 좀 설사를 하는 개체도 보인다고 한대요. 제가 이제 그때 좀 지역을 멀리 있어서 이제 요 농장을 바로 방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럼 대표님께서 직접 그 농장을 방문을 하고 애들 설사가 어떤지 그다음에 설사하는 애들이 있으면 사진을 찍는다든가 아니면 그 설사한 거를 찍어서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라고 했는데 이 대표님이 갔다 오시더니 애들이 설사를 물총 쏘듯이 한다는 거예요. 대개 보면은 농장에서 비육장에서 설사가 나면 회장염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회장염에 관련된 치료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대표님이 표현에 따르면 물총을 쏘듯이 한다는 거는 회장염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 사진에 보시면 되게 큰 돼지죠. 이제 출하담화된 돼지인데 저렇게 이제 물총을 쏘듯이 설사를 하는 돼지들이 보인다면 빨리 우리 농장도 저 분변을 받아다가 검사를 의뢰해야 되고 무슨 검사를 의뢰하냐면 PED 검사를 의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이제 트럭 자료가 있는데 도축장을 갔다가 세차를 하고 나온 후에 트럭의 여러 부위에서 이제 면봉으로 찍어가지고 혹시라도 PED 바이러스가 남아 있는지를 검사를 했을 때 검출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비육장에서의 설사가 의외로 이제 PED가 우리 농장에 처음 들어오는 시그널일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대표님하고 일단은 여쭤봤어요. 일단 검사는 갔고 최근에 출하 있었어요. 그랬더니 3일 전에 출하가 있었대요. 그래서 3일 전에 출하차가 한번 왔다 갔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모돈들이 설사를 하는 것들이 한두 마리 보이기 시작하더니 한 3일째 됐을 때 대표님이 들어가시니까 저런 식으로 물총 쏘듯이 설사를 하는 애들이 드문드문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PED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는 PED 바이러스가 가장 농장 안으로 쉽게 들어오는 루트는 출하차다. 그래서 그 출하차에 대한 방역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꼭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농장 같은 경우에는 PED는 결국에는 출하차를 통해서 유입이 됐다라고 저희가 이제 일단 판단을 했고요. 출하대가 이제 바로 비육장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돼지들을 거기서 싣고 가는 과정에서 아마 분명히 이제 감염이 됐을 것이다라는 것을 판단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출하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농장에서 최대한 멀리 만들어 놓는 게 뭐 PED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질병을 방어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PED 같은 경우에는 잠복기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돼지 돈사 안으로 한번 들어오면 보통 잠복기가 길면 3일 아니면 하루 이틀 이내에도 임상 증상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를 무조건 농장에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농장에서 비육사에서 이제 출하차를 통해 가지고 PED가 발생이 됐는데 그때까지는 농장에서 잘 모르세요. 그냥 비육사에서 설사가 좀 있어요. 아니면 또 대부분 보면 비육사가 어두컴컴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육사에서 애들이 설사가 얼마나 심한지를 모르고 일상적으로 비육사를 출입하면서 관리를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바이러스가 묻어서 뭐 육성사로 가고 자돈사로 가고 다시 결국에는 분만사로 가서 분만사에서 포유자돈들이 심하게 설사를 할 때가 돼서야
이제 우리 농장에 PED가 들어왔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시거든요. 그때는 이미 이제 늦은 거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혹시라도 비육사에서 만약에 설사가 보인다면 PED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반드시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해주시는 십사하는 거를 이제 꼭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PED가 발생이 되지 않았던 농장이라면요, PED가 유행하는 시기 혹은 우리 농장 주변에 PED가 유행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릴 때는 반드시 출하와 관련된 작업을 한 이후에는 출하 관련 담당 직원분들이 샤워, 그다음에 옷 갈아입기가 반드시 이제 실시돼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출하 작업이 종료가 되고 나면 비육사를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그 물을 갖다 뿌리면서 그 뿌리는 물이 돈사 방향이 아니라 돈사에서 먼 방향으로 이렇게 뿌려지면서 유기물들을 이제 돈사에서 먼 쪽으로 이렇게 밀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수세와 소독이 돼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나 이제 PED가 유행하는 겨울철이나 우리 농장 주변 지역에서 PED가 유행한다라는 게 이제 소식이 들리면 절대로 이제 비육사 출하를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의 번식 구간 출입을 금지를 해야 되는 게 이제 맞고요. 출하차는 사실은 마침 첫 출하가 제일 안전하고, 왜냐하면 다른 농장을 갔다 오기 전이고요. 첫 출하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출하가 바로 월요일 날 첫 출하겠죠. 왜냐하면 도축장이 토요일, 일요일 쉬니까 토요일, 일요일 48시간을 충분하게 계류를 한 다음에 우리 농장에 월요일 날 첫 차로 들어온다면 차에 묻어 있는 바이러스들이 거의 사멸될 이제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이제 우리 농장에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출하 시간 조정도 조정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게 좋고요. 대개 보면은 출하차를 통해서 비육사로 먼저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비육사를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이 비육돈들이 혹시라도 설사를 하는지, 비육사의 비육돈들의 사료 섭취량이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혹시라도 연변이 발생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 대표님이나 아니면 책임자한테 보고가 올라갈 수 있게끔 이제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게 PED가 만약에 발생이 되더라도 우리 농장이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아직 우리 농장에 PED가 발생이 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PED가 발생이 된다면 우리 농장은 어떤 절차를 가지고 PED를 컨트롤해 나가겠다라는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의사분과 상의를 해서 그런 그 비상 계획을 수립해 놓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은 이 백신이 PED를 방어를 해주지는 못해요. 언제 이 PED 백신이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냐면, 자연적으로 한번 걸렸던 돼지들한테 사독 백신을 놓으면 형성된 면역이 계속해서 길게 유지가 되는 효과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발생이 됐다면 이제 PED를 많이 경험을 했던 수의사분들을 이제 통해서 우리 농장이 어떻게 하면은 이 발생된 PED를 최대한 빨리 종식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같이 고민을 해서 추진해 나간다면 아마 빨리 이제 여러분 농장에서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축 전염병과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가축 방역과 개인 위생 관리,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시듬증과 내부기생충 대응 방안 교육을 맡은 한국엘랑코 동물약품 임창환 기술지원 수의사입니다. 사육 형태에 따라서 결안에 1번, 2번, 3번, 4번이라는 기호를 적게 되어 있거든요. 케이지 사육에 있어서 그런 형태가 4번이거든요. 그 기존 케이지. 그다음에 3번은 개선된 케이지. 그다음에 2번은 평사. 1번은 방사라고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그 시골에서 뒤뜰에 기르던 그런 형태로 많이 바뀌었는데, 평사에서 기르던 그런 산란개군들에서 폭시듐증과 그런 내부기생충이 발생하는 빈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폭시듐증과 내부기생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듐증은 그 아이메리아라고 부르거든요. 아이메리아에 의해서 발생하는 원충성 질병입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400종 이상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형태와 병원성이 다르고요. 이 원충은 이 동물에만 나온다. 그래서 숙주 특이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개의 숙주, 즉
우리가 닭에 하나만 걸리는 게 아니라요. 2개 내지 뭐 3개 복합 감염이 되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숙주가 없습니다. 바로 먹어서 이제 장관 내에서 문제가 되니까 중간 숙주가 없고요. 잠복기가 한 7일 정도 됩니다. 그러면 되게 빠르죠. 한 번 먹고 뭐 7일에 걸려서 이제 배출이 되는데 이게 바로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최소한 2번 내지 3번의 그런 사이클을 회전을 해야 문제가 됩니다. 주로 이제 장 쪽에서 장관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저항성이 매우 강합니다. 저항성 강하기 때문에 거의 한 2년 정도 야외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감수성 동물이 여기 첫 번째 동물 우리 저희 병아리죠. 거기에 보면은 아이메리아, 아세르브리나부터 뭐 브루네틴, 막시마, 마이티스, 네카트릭스, 테넬라 정도가 있고요. 특히나 또 축산 경제 동물에서 보면은 소 같은 경우에도 아이메리아이지만 뭐 아발라바네시스, 보비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돼지 같은 경우는 이소소프라 수이스라는 그런 감염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에서 걸리는 콕시디움 원충이 닭으로 이렇게 감염되는 경우는 없죠. 각각의 동물에 걸리는 콕시디움은 각각 다르다. 최근 들어 그 중추가 이제 평사에서 기르다가 케이지로 이동했을 때 그 밑에 사진과 같이 혈변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 일령에서의 나오는 그런 질병으로 알고 있었는데 중추가 케이지를 이동하고 나서 한 10일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원충은 매우 저항성이 강합니다.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최대 2년까지도 생존이 가능하고요. 이게 소독제로는 제거하는 게 어렵습니다. 어차피 그 바닥에 그 원충이 있기 때문에 바닥 청소를 잘하는 세척이 제일 중요하고요. 원충을 옮겨서 감염시키는 인자는 새가 있고요. 곤충으로는 거의 뭐 파리죠. 그다음에 농장 사장님들이 움직이는 그 장화에 분변을 묻혀가지고 옆동으로 이동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우리 농장에서는 없었는데 왜 걸리냐? 다른 농장에서 들어오는 뭐 사료차라든지 아니면은 뭐 중추를 이동시킬 때 차량을 이용할 때 뭐 그런 기계적인 문제점으로 인해서 우리 농장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트레스 요인, 스트레스 요인 같은 경우에는 감보로라는 그 질병이 발생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 콕시디움증이 다발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내 항콕시디움제의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육계에서는 뭐 아이노포 항콕시디움제를 많이 씀으로써 예방을 하고 있는데 산란계에서는 거의 쓰지를 않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발생할 수도 있고요. 개군 관리 같은 경우에는 뭐 밀사를 하거나 뭐 그랬을 때 면역력이 떨어짐으로써 발생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전에 우리가 이제 우리 농장에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무리 청소를 잘하고 소독을 잘한다고 해도 어딘가에는 밑에는 남아있게 되죠. 그랬을 때 다음번 입추나 육성을 할 때 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콕시디움의 그 아이메리아라는 그런 생활사를 보면은 제일 밑에 보면은 동그랗게 된 그게 오오시스트라고 부르거든요. 그 원충 알이라고 볼 수도 있죠. 원충이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감염 능력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감염 능력을 형성할 때는 적절한 온도, 그다음에 적당한 습도가 있어야 이 감염능을 형성하게 되거든요. 게사 바닥이 아주 이 감염능 형성할 때 아주 좋게 된 형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닭이 쪼아 먹게 되는 거죠. 분변에 있거나 바닥에 있을 때 쪼아 먹게 되면 그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장관 내강입니다. 그래서 오시스트가 이제 2번의 무성생식과 1번의 유성생식을 거쳐서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다시 분변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산술적으로 이게 하나가 만약 들어갔을 때 뭐 1000개가 나올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다면 그 한 사이클이 아까 7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섭취하게 된다면 하나가 아니라 1000개, 한 분변에 1000개가 들어있는 거죠. 아주 작으니까요.
그런 게 이제 계속 장관에서 생식을 할 때 장관 내강을 뚫고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장 쪽에서의 문제점이 나오고요. 증체도 못하게 되고 심지어는 폐사까지 나오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kok시dium이 이제 장관 내강에서 증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사진과 보시는 바와 같이 장 육모에서 뚫고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장 육모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위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클로스트리움 퍼프린젠스라고 하는 그 괴사성 장염 원인균이 증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kok시dium증으로 인해서 장관 내강이 상처를 입고 그 사이에 괴사성 장염 원인균이 증식을 함으로써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질병으로 인해서 다른 질병이 또 같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요 아이메리아와 장내 출혈 병변을 한번 보시게 되겠는데요. 장을 보게 되면은 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괴사성 장염하고는 좀 다르죠. 장을 바늘로 콕콕 찌른 듯이 그 부위만 이렇게 출혈이 있는데 괴사성 장염은 전체가 다 붉게 출혈이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 원충별로 그 분포, 즉 증식하는 데가 좀 다르죠. 그래서 주로 국내에서 많이 발생하는 5종의 그 아이메리아가 봤을 때 아이메리아 아세브리나 같은 경우는 12지장 위치에서 발생을 잘 하고요. 아이메리아 테넬라 같은 경우는 한 쌍의 맹장 쪽에서 발생합니다. 특히나 맹장 쪽은 총배설관과 가까워서 이제 금방 분변이 배출되는데 이 배출될 때 이 출혈이 쉽게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테넬라에서는 이 출혈이 많이 발생하면서 폐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농장에서 갑자기 이제 놀라는 게 많죠. 그래서 이 질병 같은 경우에는 발견이 좀 쉽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아이메리아 브루네티나 막시마, 네카트릭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 특히나 막시마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소장이나 대장 그 중간 부위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게 나오게 되면 아까 장 육모랑 연관된 그 괴사성 장염이 요때 잘 나오게 됩니다. 특히나 막시마 같은 경우가 괴사성 장염을 잘 일으킬 수 있는 기저를 만들게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아이메리아 네카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그 종계 쪽에서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주로 발생하는 거는 국내에서는 아이메리아 아스레브리나 아이메리아 테넬라가 산란계 쪽에서는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병변을 한번 보시면 조금 많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뭐 스코어 1, 2, 3, 4가 있는데 4가 심한 상태로 보게 됩니다. 주로 아세라브리나는 이제 출혈점보다는 그 하얀색 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갔을 때도 출혈보다는 그렇게 하얀색 반점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세라브리나 같은 경우에는 폐사까지는 일으키지는 않고요. 주로 이제 12지장 쪽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닭의 증체 같은 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잘 자라진 않죠. 막시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소장이나 대장 그 중간 부위에서 나오게 되니까 괴사성 장염과 원인이 있고요. 이것도 심해지면은 출혈까지는 나올 수 있습니다. 네카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스코어 3을 한번 보세요. 스코어 3 같은 경우에는 소금과 후추, 소금은 하얗죠. 하얗게 돼 있는 것도 있고 후추는 또 검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게 혼재돼 있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4까지 갔을 때는 뭐 이것도 출혈이 많고 폐사도 많이 나오게 되죠. 지금 뭐 사진에는 안 보여줬지만 테넬라 같은 경우 농장에서 아주 쉽게 볼 수 있어요. 맹장에서 출혈이 엄청 심합니다. 혈변이 나오고 그 다음에 폐사까지 나오게 되니까 아마 주로 농장에서 보시는 거는 테넬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닭의 병원성 차이를 보시면은 이제 계속 설명을 해왔지만은 발병률, 즉 이완율은 높은 거는 폐사율은 낮고요. 근데 여기서는 뭐 이완율도 높고 폐사율도 높은 거는 네카트릭스하고 테넬라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카트릭스는 종계 쪽에서 좀 발생이 많고요. 테넬라는 뭐 육계, 산란계, 종계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사율 많은 거, 테넬라가 요 국내에서는 좀 많이 나오곤 있습니다. 예방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이제
치료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예방 프로그램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항콕심제를 투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일령을 저희가 이제 3주령으로부터 시작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이클은 한 7일이 걸리기 때문에 한 번의 사이클 가지고는 문제가 되진 않아요. 최소한 2번 내지 3번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그럼 7일 곱하기 2번, 27은 14일, 3번 곱하면 37은 21일. 그러니까 3주령 가까이 가야 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이제 항콕심제를 투여를 하게 됩니다. 중추가 이동해서 한 10일이 지났을 때 갑자기 혈변이 나오면서 폐사가 나오는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경우 없었지만 요즘에는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도 중추 이동하고 나서도 콕시디움증을 한번 잘 살펴보실 수 있고요. 콕시디움 백신이라는 게 이제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근데 콕시디움 백신에 아까 말씀드린 원충이 3개, 4개, 5개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교차 면역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콕시디움 원충이 많이 들어있는 것, 종류별로 들어있는 게 어떻게 보면 방어가 더 넓다는 거죠. 콕시디움 종류가 많다는 거는 가격은 좀 비싸겠죠. 그래서 콕시디움 백신을 부화장에서도 분무 백신을 하고 그 다음에 추하고 나서 초이사료 위에다가 잘 뿌려가지고 먹게 만들어서 백신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콕시디움 백신 하고 나서 열흘이나 11일 지난 다음에 항콕심제를 투여하는 방법이 주로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쓰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우리 농장에서 발병 위험 시기를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니까 그 톨투라주리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료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톨투라주릴이 있거든요. 항콕시디움제가 주로 이제 시판되고 있는 게 톨투라주릴, 그 다음에 디클라주릴, 암프룰륨 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톨투라주릴은 휴학 기간이 오리지널 제품은 14일이고요. 그 다음에 제네릭 제품은 16일이거든요. 디클라주릴은 5일입니다. 그 다음에 암프룰륨은 하루짜리죠. 그래서 주로 6개에서는 휴학기간 문제로 인해서 디클라주릴과 암프룰륨을 쓰시고요. 톨투라주릴은 14일이나 16일이 돼 있기 때문에 산란계에서 쓰시는 경우가 추천을 드리죠. 산란계라고 하지만 중추죠. 근데 이 톨투라주릴을 쓰실 때는 48시간 연속으로 톤당 1리터 비율로 투여를 해야 됩니다. 점등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다 보면 이 48시간을 연속으로 투여를 못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실제로는 8시간씩 3일을 투여하는 방법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5일 후에 다시 24시간을 투여하는 게 필요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생활사가 있잖아요. 7일이 있는데 중간에 우리가 약을 투여하고 나서 그 원충이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는 거는 분변으로 나가게 되면 그 약에 노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5일 있다가 그 약을 다시 재투여를 하게 되면 남아있는 것까지 다 깨끗하게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톨투라주릴을 48시간 연속으로 투여하고 난 다음에 5일 후에 다시 한번 재투여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주로 이제 농장에서 이 프로그램대로 안 하다 보니까 나는 약을 썼는데 나아지는 기미가 있다가 다시 재발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회충과 맹장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내부 기생충이고요. 위쪽 사진은 회충이고 거의 5cm 가까이 이상이 되고요. 그 밑에 맹장에서의 분변에 보면은 약간 실성같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 1cm 미만의 그런 게 이제 맹장충이 되겠죠. 감염의 정도는 어차피 보면은 많이 먹으면 쉽게 발생이 되고요. 케이지보다는 어차피 그 평사에서 사육하는 1, 2번 사육 형태에서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충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 분변에서의 흡수를 함으로써 이 속장에서 계속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한 30일 동안 성장하게 됩니다. 부검 사진도 보시면 12지장 위쪽에서 이런 성충들이 아주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51령 전후에 구충제를 투여하고
케이지 사육 개구는 4개월, 그다음에 평사 사육은 3개월 간격으로 정기적인 구충을 실시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맹장충, 맹장에 성충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맹장 안에 가운데 사진은 하얗게 걸락석 삼층물이 꽉 차게 돼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간이거든요. 간에 저희가 배울 때 이제 국화꽃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맹장에 있는 흑두병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히스토모나스의 원충입니다. 이것도 맹장충이라고 하지만, 근데 이게 어차피 그 오염된 분변이나 그 자립기 통해서 있는데, 특별히 이 히스토모나스 원충이 그 중간 숙주가 지렁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렁이를 닭이 잘 쪼아 먹겠죠. 뭐 그걸 먹고 나서 히스토모나스 원충이 이제 증식을 하게 되니까 맹장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회충과 달리 갑자기 폐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에도 저렇게 되면 뭐 못 버티겠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회충과 맹장충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까 저희도 좀 말씀드렸지만 3개월, 4개월 뭐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배설물에 있는 그 충난수에 대해서 많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하겠지만, 우리가 구충을 함으로써 그 충난수를 줄이면 그 정기적으로 투여하는 그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전략적으로 저희가 구충 프로그램은 처음에 입식을 해가지고 이제 평사 사육을 하실 때 55일 정도에 한 번씩 다 구충제를 투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케이지를 이동하면은 그때 한 번을 주시면은 거의 뭐 4개월마다 주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예. 그 다음에 평사는 3개월마다 하시게 되겠지만, 여기서도 1년에 뭐 2번 정도만 하시면 그 구충에 대해서는 예방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친환경 농장을 하다 보면 휴약기간 문제가 가장 큰 이슈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충제로서 많이 쓰는 피페라진이라든지 레바미솔, 페반텔 성분들이 휴약기간들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페라진은 5일, 레바미솔은 12일, 그다음 페반텔은 이 휴약기간이 조금 다르게 표시되어 있거든요. 투약 후 24시간 내 도살 금지라고 되어 있어서 산란 중에서는 페반텔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케이지나 평사에서는 산란하기 전에는 피페라진 레바미솔을 권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다 보면은 kok시듐증이나 내부 기생충인 회충과 맹장충은 어차피 바닥에서 다시 재흡식을 하기 때문에 바닥 청소를 잘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농장 사장님들이 정기적으로 이제 분별 관찰을 잘 하셔야겠죠. 뭐 폐사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요. 분변을 잘 관찰해서 무슨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항콕시듐제를 써야겠죠. 근데 항콕시듐제 아까도 계속 강조를 했지만 다른 약제와 다르게 48시간 연속 쓰게끔 돼 있으니까 그거를 맞게 하고요. 구충제를 이제 마지막으로 쓰실 때는 그 전문적인 그 양계 수의사와 좀 상의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축 전염병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가축 방역과 개인 위생관리,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